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한 3박 4일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좀 축약해서 해야 되니까 또 고민이 너무 또 처음부터 학생부에 대한 얘기만 훅 들어가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입시를 처음 겪어보시니까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거고 해서 앞부분에는 지금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변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학생부 어떻게 작성할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학 입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수시, 정시가 있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 정시죠. 정시는 바로 수능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거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막 변하고 있는 게 2022학년도 지금 고3이 들어가는 입시죠. 지금 고3들 자소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사 추천서 없어졌죠. 자소서는 앞으로 폐지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변동사항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요 네 가지만 일단 딱 기억을 하십시오.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만 주로 알고 계시는데 추가 모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시에서 다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애들 상담을 하다 보면 애들이 입시를 너무 몰라요. 어머니보다 더 모르는. 수시하고 정시, 여기서 수시 모집에 붙으면 정시를 못 가죠. 그거를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의외로. 고3도. 고3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수시 모집은 이 말이 좀 수시 모집이니까 수시로 뽑는 건가? 그게 아니죠. 이거는 언제 원서를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요. 수시는. 정시는 수능 끝나고 나서 수시 모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시 모집 12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죠. 그리고 이때 다 못 뽑으면 추가 모집을 하는데 이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니까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그리고 수시 모집은 최대 6번까지 지원 가능하죠. 6번.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군별 하나씩 3회.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어요. 추가 모집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학교 다 넣어도 돼요. 근데 모든 학교가 다 추가 모집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6개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고 좀 묻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를 6군데 쓸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똑같은 대학에 종합 쓰고 논술 쓰고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학교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전형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은 다르니까 이걸 각각 한 개씩으로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학교에 따라서는 이거를 허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 요금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가나다 군별 한 개의 대학이니까 3번인데 이걸 6번, 3번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똑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수시 6개는 내가 가고 싶은데 6개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근데 정시는 군별 하나씩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3군데를 무조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가군, 가나다 군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가군에만 뽑는 학교. 지금 고3 기준입니다. 나군에만 뽑는 학교. 이건 다군에만. 이건 가군의 질금, 나군의 질금 나눠서 뽑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학교하고 같이 쓸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중에서 하나 하든지 아니면은 경북대 가군 쓰고 서울대 나군 쓰고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시는 내가 가고 싶은 세계를 아무 때나 골라서 갈 수가 없다. 군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시는 선택의 폭이 좁아요. 모집인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인데 자 아까 교과, 종합,
논술, 수능 그렇게 네 가지 보자고 했잖아요. 교과는 42.9%, 종합이 22.9%, 논술은 3.2%, 수능은 21.9%. 이게 많이 좀 높아진 거죠. 자, 그러면 요것만 놓고 보면 이게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종합하고 수능하고 거의 비슷하고, 논술은 3.2%니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표만 보여주면 논술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 논술 시키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울산 애들은 논술 잘 안 해. 근데 더 웃긴 얘기는요. 수시 원서 쓸 때 논술을 쓰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준비를 미리 안 하는데 수시 원서 쓸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6개를 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뻔하잖아요. 근데 교과 전형은 성적이 되게 우수하면 괜찮은데 좀 애매한 애들은 쓰기가 진짜 힘들어요. 애매해요. 그래서 6군데를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수시 교과 전형으로 외우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도 야, 이거 6개 다 안 되니까 한두 개는 논술을 써라 라고 하시죠. 근데 그 똑같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평소에 하시는 말씀은 수능으로는 좋은 대학 가기 힘드니까 수시로 가라. 논술은 힘드니까 하지 마라. 하시던 분이라는 거죠. 지금 어머니도 고1, 고2 어머니들이시면 논술 전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요 논술 얘기는 또 한 하루 걸리는데 하여튼 논술도 생각해 본 적 합니다. 자, 이번 전체 학교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 비중이 적죠? 수능하고 비슷하고 논술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상위권 대학을 놓고 볼게요. 자, 정시 39%,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돼가고 있죠. 40%. 예. 그 다음에 수시 총합인데 교과는 4,356명밖에 안 돼요. 종합이 14,155명이에요. 논술이 3,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하위권 대학에서는 잘 안 쳐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논술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놓고 보면 1순위가 뭘까요? 제일 많이 뽑는 게 정시죠. 정시가 팍 늘었어요. 그 다음에 논술, 종합이 두 번째, 14,000명이니까. 그 다음이 교과고 논술인데, 이 교과 전형은 함정이 있죠. 내신 점수가 딱 나와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 학생이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내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서 시험 쳐서 성공하겠다 할 수 있는 건 논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물론 신경 써야 되고 종합 전형도 신경을 안 쓰면 이만큼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가 지금부터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게 학생부 관리하고 하는, 학생부를 관리하는 거는 교과 성적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니까 교과하고 종합하고를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되고, 논술 그리고 수능을 신경을 다 쓰셔야 돼요. 사실 학생부 교과는 좀 단순합니다. 그냥 성적은 나오니까요. 그런데 학교마다 이거 성적 산출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 이 학교에 넣었을 때하고 저 학교에 넣었을 때하고 완전 달라지니까 그 학교에 맞게끔 점수를 달리 계산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다 해주죠. 어쨌든 내신 성적만 좋으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전형이긴 합니다. 근데 3년 동안 계속 1등급 찍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여간 뭐 이거 좀 심플하죠. 경쟁률이 낮아요. 어차피 안 되는 놈들은 안 옵니다.
중복 합격자 많죠. 2월 인원도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통 이 과목 교과 성적만 보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대가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523명을 뽑아요. 작년 2021학년도에는 연세대가 이게 뻥명이었어요. 연세대 교과 전형으로 안 뽑았어요. 서강대도 안 뽑았고 경희대도 안 뽑았고 서강대도 안 뽑았어요. 이 인원들이 교과 전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교과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좀 이상하죠?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었던 거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으로 바꿨는데 1단계에서 학생부를 봐요. 교과 전형, 교과, 학생부 교과 100%. 2단계에서 면접을 봐요.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본다고? 요렇게 설계를 하면 교과 전형입니다. 왜? 교과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제일 많이 보는 그 전형 요소가 그 전형 이름이 되는 거예요. 교과 전형인 거죠. 근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연세대에서 이 애들 뽑을 때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이거 60%하고 이 40%인데 이게 40%밖에 안 되니까 면접으로 이 내신 점수를 엎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해요. 학교에서. 내신만 보고 덜컥 안 본단 말이에요. 즉 이렇게 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성적을 뽑아놓고 2단계에서 단순 계산하면 요거 이제 합치면 100점이잖아요. 100점인데 요 점수는 기본 점수를 60점에서 한 50점쯤 주는 거예요. 기본 점수를. 그리고 면접은 그냥 40점을 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면접이 교과 성적보다 4배잖아요. 4배. 그러면 면접 잘 본 애가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무조건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건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이런 거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뭐 두루두루 다 본다는 거고 서류 자기소개서 빠지게 되는 거고 이건 축소가 됐고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교과 성적이 안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좀 뒤에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논술인데요. 논술을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나 애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논술이라고 하면 글쓰기를 떠올리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글쓰기. 옛날에 혹시 논술 쳐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때는 글쓰기였죠. 근데 지금은 자연계 학생들도 논술이 있습니다.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자연계는 수학만 치는 것도 있고 언어랑 수리랑 결합된 것도 있고 수학하고 과학이 결합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문계는 다 그냥 언어 논술인가? 여기 보니까 수리 논술이 나오죠. 인문, 수리 논술 이거는 상경계열. 상경계열 애들은 이 수학 문제, 경영, 경제랑 관련된 수학 문제가 나오는 그런 전형도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 이거를 지금 1학년 학생이면 문과는 좀 일찍 시키세요. 논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가볍게. 자연계 학생들은 2학년 겨울방학 때쯤 되면 수리 논술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2학년 2학기가 되어야 고등학교 교육과정 거의 다 마스터 하잖아요. 학교에서 다 끝나잖아요. 물론 그 전에 돼 있는 학생들은 해도 되겠지만 수리 논술 한 1년 정도만 바짝 하면 효과 볼 수 있어요. 근데 울산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수리 논술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드물지만. 걔네들은 논술로 대학 갑니다. 정말로. 주로 논술에 목숨 거는 애들이 내신 안 되고 수능 안 되고. 그러니까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 안 되고 국어 안 되고 이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갈 데가 없죠. 근데 그런 애들이 주로 노리는 대학이 한양대예요. 한양대. 최저 없어요. 내신 안 보죠. 논술만 잘 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애들이 꽤 있어요. 자연계 학생들은 1년 정도 꾸준히 하면 좀 성과를 볼 수 있고, 이문계 애들은 한 2년 정도 좀 꾸준히 해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리 논술을 공부하면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논술 옛날에는 문제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별로 안 어려워요. 수능에 수학 문제 3개 정도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 이거 푸는데도 도움이 돼요. 논술이 그만큼 난이도가 많이 다운된다. 네, 그거 한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논술 치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인데, 여기서 뭐 제법 이름 있는 학교들 있죠? 네, 많이 뽑아요. 이런 적 많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옵션으로. 정시를 노리는데 정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시험이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 올인하는 거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험 삼아서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 해야 되는 게, 수학 같은 경우에 새로운 걸 따로 해야 되고 이런 경우면 권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문과 애들도 인문계 애들도 글 쓰고 하는 연습을 하면 국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 맨날 바뀌죠. 지금 고3들이 이렇게 치죠. 문과일과 구분 필요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거의 있는 거죠. 수원, 수투 공통이고 요거 셋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이면 요거를 쳐서 대학교 오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대부분 대학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자연계열은. 할 수 없이 자연계열 애들은 요걸 칠 수밖에 없어요. 요 둘 중에서 하나. 요거는 문과 애들이 주로 치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는 문과일과 구분 없이 17개 중에서 2개 택하라고 하는데, 사회과목 하나 하고 과학과목 하나 택하는 애들이 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괜히 복잡하게 돼요. 근데 수능은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 자녀 말고 뭐 중학생 자녀나 아니면 뭐 초등학생 자녀 있으면 수능은 무조건 바뀝니다. 2025학년도에 고교 학점제 실시가 되면 수능은 지금처럼 갈 수가 없어요. 고교 학점제는 지금까지 제도 바뀌고 하는 것 중에서 아주 크게 바뀌는, 정말 완전 갈아엎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능은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바뀌고 있는 게요. 여기까지는 끝났고, 자, 올해 학생부의 기회사항 축소되고 있고, 자기소개서 축소됐죠. 그 문항 추천서 폐지됐고, 이건 이미 된 거고, 이것도 거의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고1 학생들이 대학 갈 때죠.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의 폐지. 근데 비교과 다가 아니고 정규 교육 과정 외.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계획 딱 짜서 하는 정규 교육 과정. 우리는 보통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수업하는 것만 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는 수업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도 정규 교육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그때마다 선생님이 막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 계획이라고 혹시 직접 받아 보셨어요? 학교에서. 그 학교 교육 계획서를 달라고 하세요. 안 주시면. 거기에 미리 1년 계획을 다 세워놔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자율활동은 어떤 걸 하고, 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어떻게 한다는 게 딱 계획이 짜져 있어요. 그 계획에 입각한 활동 이외에는 안 줘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올해 어떤 거를 가르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미리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학부모님들한테 교육 계획을 주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놓든지 하는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거 안 주는 학교 많습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건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올라갔거든요. 모든 학교가.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흐지부지 하다가 올해도 안 올리고 있어요. 보통 3월 말, 3월 중순쯤 되면 다 올라오는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간간히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소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능 40% 이렇게. 저도 맨날 헷갈려요. 상담하다 보면 얘가 1학년인 거 경우하고 2학년인 경우하고 다 틀리니까 막 헷갈려요. 어쨌든 방향은 수능은 늘리고 있고 서류를 자꾸 줄이고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학에서 이 아이를 평가할 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줄어듭니다. 혹시라도 내가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생부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안 적어주시면, 학교가 안 적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만회할 수 있어요. 자기가 쓰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게 진짜 사실이고 하면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기회가 없어지죠. 학생부 기록 말고는 딱히 뭔가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잠깐 보겠습니다. 학종이 왜 필요할까요?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막 변하고 있고 학생의 성장, 미래 사회에는 적응하려고 그러면 막 똑같은 거를 배우고 막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꾸자. 핵심은 이거예요. 미래 역량 강화. 그래서 지금의 교육과정이 2015년 교정교육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창의적 체험활동 4가지가 정규 교육과정이에요. 혹시 아이들 시간표 그거 폰에 저장해서 갖고 다니지 않나요? 그거 보시면 이게 뭐지? 하는 거 못 보셨어요 혹시? 이러면 국어, 수학인데 그거 말고 이상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게 시간표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규 교육 과정입니다. 교과가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근데 전문 교과 이쪽은 과고나 자사고 쪽이에요.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 요게 일반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인데 간혹 요거를 끌어다가 진로 과목으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가 이렇게 돼 있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요거는 공통이고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2학년, 3학년 때 요런 것들 중에서 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완전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면 이 중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 표는 이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4가지를 본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여기 딸려서 학업 역량은 뭐 이런 거, 발전 가능성은 뭐 이런 거 이렇게 본다. 이거를 점수화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보니까 학생부 기록이나 다른 서류 같은 걸 보고 거기서 이거를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들 생각에 저렇게 뽑으면 공정하게 뽑을 수 있나? 그런 생각 드시죠? 어떨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100% 공정한 제도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요즘 하도 뭐 무슨 비리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을 발휘해가지고 뭐 안 될 거를 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학생들 제대로 골라낼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몇 년째 해왔고 이게 딴 게 아니거든요.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설명할 때마다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머니들도 아이들을 평가하잖아요. 나름대로. 꼬맹이 애들 우리 아이 친구들이 같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한 시간, 2시간 집에서 놀다 쳐보죠. 간식도 만들어주고 놀아요. 1시간 동안 딱 보면 보이죠? 뭐가? 아주 똑똑하다. 쟤 욕심이 많네. 안 보여요? 보이잖아. 그거라니까. 학생부를 보고 이 아이하고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잖아요. 어떤 대학의 무슨 과에 원서를 넣은 친구들이 100명이면 100명의 이 쭉 기록을 봐가지고 그 중에서 한 50명을 뽑는다? 추려내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얘를 뽑을 거냐? 얘를 뽑을 거냐? 한 사람이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대학교에서 두세 사람 한 3단계 정도 이상은 3, 4단계 정도는 거쳐서 뽑아요. 그러니까 이걸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높일 거냐. 그게 주력하시는 게 맞죠. 이건 좀 복잡하잖아요, 사실. 좀 그리 복잡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많은 대학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적은 서류를 가지고 뽑는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딘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그래서 한양대 거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어차피 이게 그 학생부 기재사항이 줄고 있잖아요.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작은 내용만 가지고 아이들을 뽑는 한양대 거를 보면 조금 더 답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보여드릴게요. 한양대는 딱 4개만 봅니다. 학생부의 수상 경력, 창의력 체험 활동, 세트, 행트. 그런데 좀 있으면 이거 없어지죠. 요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요 3가지예요. 창의력 체험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 4개만 가지고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성적 안 봅니다. 등급 점수를 안 봐요. 점수 안 보고 이 아이의 점수가 몇 점이고 평균이 몇 점이고 이런 거는 보는데 등급이 몇 등급이고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양대에서. 자기소개서 없습니다. 딸랑 요만 봅니다. 학생부에서. 요 4가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양대가 내세우고 있는 요 4가지 비판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소통 및 협업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요 4가지를 한번 다시 볼게요. 비판적 사고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 의문을 갖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의문을 갖고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속보하고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역량이다.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타당한 평가 요렇게 4가지를 본다. 대학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시, 학생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처음에 이 비판적 사고 역량에 대한 겁니다. 제가 조금 의미 있는 곳에 밑줄 꺼놨어요. 경제 이슈인데 이거는 자율활동에서 나온 거예요.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보통 애들은 신문에 통계자료 나오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수학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 잘못 인용했네. 그게 잘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죠. 또 그래서 대표성이 없는 패널링 부분에서 나온 데이터.
비교 집단이 잘못 형성된 경우 통계가 어떻게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걸 발견했고 이걸 가지고 또다시 토론을 진행했대요. 내 생각이 맞는 건지를 친구들이랑 같이 토론하면서 더 검증했다. 그게 파트 세특입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실생활 인간지가 새로운 문제상을 만들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된다. 자신만의 논리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론하는 사고방식. 이론적 내용에서 그친 게 아니라 친구들과 고민하고 자신의 사고과정을 검증하는 태도도 보여줬다. 근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드시지 않으세요? 이거를 원래 누가 써주는 것이죠? 선생님 썼을까요? 예? 그죠? 아니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선생님이 그대로 써주신 거라고 하면 선생님하고 이 학생은 되게 친한가 봐요. 그렇잖아요. 속속들이 이 한 활동을 훤히 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울산을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작성을 못해줘요. 아니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일걸요. 선생님들이 바빠요. 할 일도 많으시고 이거를 관찰하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조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이렇게 적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학생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런데 현실은 지금 고1 애들 학교 입학해가지고 한 달 좀 지났죠?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야, 한 달 지내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냐? 물어보세요. 대부분 뭐라 할까요? 모르겠네요. 모른다니까요. 그냥 정신없이 막 시간이 흘러가요. 학교 가면 막 수업 듣고 뭔지 모르겠는데 뭐 또 활동을 한다 하고 뭐 하고 하면 시험 다 가요. 내일 모레 또 시험이잖아요. 시험 준비 또 한다고 시간 보내고 안 돼요. 하다 보면 한 학기가 다 가요. 한 학기가 다 가고 나서 뜬금없이 선생님들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종이를 배포합니다. 종이. 거기에 뭐 적혀있나 하면 1학기 동안에 너희가 배운 것 중에서 네가 관심 있게 공부한 거, 뭐 활동한 거 적어서 내래요. 갑자기. 내일 모레까지 내. 시간도 많이 안 줘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 뭐지? 멘붕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고 기록을 남겨놓고 활동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이런 결과 안 나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확통, 논쟁거리가 되고 찾아내면 그 논리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을 펼칩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과 연관시켜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태도도 있대요. 낙동강 수질 오염도가 다른 강과 다른 부가 있는 것을 의문을 풀고 그리고 분석적 사고를 보여줘.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교과 중에 세특을 잘 쓰기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 어머니들은 무슨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수학이에요. 수학. 한번 그 친구들 자제분들 학생부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수학 관련되는 과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왜 어렵냐입니다. 확률과 통계인데 이런 정도, 이런 수준의 세특이 적혀있는 학생들은 드물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선생님이세요. 수학 시간에 대부분은 뭐 하실까요?
하잖아요. 문제 풀고 문제 풀어주는 선생님도 계신데 어떤 선생님들은 딱 들어오셔갖고 야 몇 번까지 풀어. 막 풀어요. 그럼 몇 개 또 풀어주시고 수업 땡 끝나요. 요즘 학교 갔다 안 갔다 하잖아요. 격주로. 그럼 줌으로 수업해요. 근데 뭘 틀어주시죠? EBS.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뭐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요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이런 식이에요. 확률과 통계면 확률 문제 푸는데 아주 소질이 있고 개념 정리를 잘하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냥 확률과 통계 잘해요 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 문제집도 잘 풀고 모의고사도 다 맞추고 다 좋은데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왜 쓸모가 없죠? 얘가 확통 잘한다는 거는 등급으로 나와 있잖아요. 등급 1등급이면 아 얘는 확통 잘하네. 그런데 여기에 적는 건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배운 내용, 즉 수학 문제 잘 풀고 수학 점수가 좋고 그거 적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확정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거 막 열심히 하는데 이걸 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세특, 특히 수학 세특 쓸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해가지고 수학 관련 책을 읽어라. 책. 교과서 말고 다른 책. 그래서 수학 관련되는 뭔가 좀 다양한 이런 교과하고 약간 살짝 걸쳐있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 뭔가 연결할 고리가 보이는데 그런 작업을 안 하면 안 보여요. 그걸 아이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과목은 엮어내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국어, 영어 이거 쉬워요. 영어인데 영어로 된 수학책을 받아도 되고 무슨 뭐 역사책을 받아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근데 수학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서울대 합격한 애들이 자기 학생부를 공개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여학생이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좀 학년 높은 학생인데 이 친구가 후배들 데려다가 학생부를 까는 거예요. 자기 학생부를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 친구도 수학은 별게 없었어요. 학생부가. 그냥 수학 잘해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가요. 그러면 조금만 신경 쓰면 확 달라지잖아요. 몇 단계 더 나아가 주어진 가지를 비틀어 보거나 지식을 확장하려는 탐구정신,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학생으로서. 네. 요게 비판적 사고 역량에 관한 한양대에서 보여준 예시입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문제인식, 융합적 사고, 해결책 지식, 창의적 사고 역량. 예시를 보실게요. 생명과학 2, 다방면으로 이해하는 것을 즐깁니다. 교과서에 나온 뇌 말고 더 세세한 뇌의 구조. 세분화된 뇌의 구조를 찾아 부위별 기능과 특징에 대해 정리. 이걸 사회과학 분야로 확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간학문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보여줍니다. 생명과학이니까 뇌에서 출발해가지고 뇌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었고 사회과학 분야로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뭘 더 많이 한 거죠. 간단한 수학식을 만들어 발표했다. 네. 문학. 시대별 문학 작품을 문학사가 한국사를 비교해 맥락을 파악하여 문학 작품을 받은 시대상 근대 문학사를 정리하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 독재, 산업화, 인간 소외 현상, 인간 무신적 사고와 기술의 진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것도 확장을 시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관찰만 해가지고 적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국어 2 한 장의 종이에 전체 단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공부 방법.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한글의 제자 원리와 변화 과정에서 분자생물학의 생명체의 미적 구조와 연결했대요. 희한한 놈이죠. 윤동주의 십자가 이걸 연극으로 각색했다. 확률과 통계학적 데이터가 실생활 연관성. 그 다음에 소비자의 구매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뭐인지라는 주제를 정해. 요 따옴표 있는 거 있죠. 이거 좋아요. 만약 이 친구가 그냥 이게 제목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서 아니면 그냥 소비자 구매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바라봤다 하는 것보다 요렇게 따옴표를 해서 제목을 자기가 했던 어떤 일에 그걸 제목을 달아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인포그래픽 예술이다. 자기주도 역량입니다. 동기 형성 및 계획 수립 그리고 그걸 수행하고 목표를 확정하고 자기주도 역량 요거에 대한 학생부 습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2 영화 속 물리학 찾기 수행평가 수행평가에서 시작해서 양자물리 더 발전해서 터널리 형상상 양자역학 다이오드 그 다음에 에사티 다이오드가 이거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미시세계와 양자위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호기심이 생겨. 이거 좋아요. 너무 교과 과정에서 동떨어진 거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교과 과정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스스로 심화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부과 장문 여기는 언어 감각에 대해 자신이 부족한 면을 잘 알아서 스스로 보완하고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았다. 이건 자기의 부족한 부분까지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진솔한 편이죠. 데미안 진화심리학 읽고 발표했고 피드백의 오답에 합격했다. 사회적 이슈나 국제적 사건 사고 등에 접목시켰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통, 협업 역량입니다. 경청 및 공감, 공동체 역할 수행, 시민의식 확장, 공동체 의식, 한국질인데요. 너와 내가 함께하는 땡땡시 여기도 다운표가 있죠. 네. 이거 자기가 만든 거야. 자기가 만든 제작물이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이름을 네이밍을 한 거예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프로젝트 끝난 후에도 인근 지역 중학교 다문화 과정 학생 대상 학생 멘토링 이건 봉사까지 한 거잖아요. 학원 석유시설 인근의 멕시코강과 호수에서 매너티 50마리 떼주고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화학물질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후속 활동 끝난 게 아니라 후속 활동으로 환경 관련 주제를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활동 초반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절충을 제시해서 갈등을 해결했다. 교내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건 화학이잖아요. 화원인데 이 친구 화학 잘해요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화학 시간에 뭔가 배운 거고 수행평가를 하면서 처음에는 수행평가 화학에서 출발했는데 끝은 저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경연이 자료인데요. 뜬금없이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 그래도 학종이라도 내신 중요하니까 내신 안 좋은 애들은 안 붙겠지. 한번 보세요. 주거환경학과 얘 뭐죠? X는 떨어진 애예요. O는 합격입니다. 얘는 내신으로 하면 1등이에요. 1등. 땡 떨어졌네요. 또 있어요. 수학과, 간호학과, 여기 화학과
내신이 극상위권인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학생부가 부실한 거죠. 거꾸로 여기 4등급? 4등급. 여기는 거의 5등급, 여기는 5등급, 6등급이잖아요. 5등급쯤 되는 학생인데 부팅이 되겠다. 물론 자사고나 특목고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고 학생이라고 이런 학생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실제로 한양대에 내신 4등급으로 붙은 데가 있어요. 학생부로만 해가지고. 경희대가 이렇게 좀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져요. 시각적으로 좀 잘 보이죠. 평균 점수 막 적어놓으면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만 잘 관리해서 작성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전형이에요.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부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혹시 보실 분 계세요? 교육부에서 매년 발간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 2021학년도판 나와 있어요. 우선 변하고 있는 거를 좀 아셔야 되겠죠? 지금 고2, 고3 여기서 수상 경력은 한 학기 한 개만 대학이 제공하죠. 학생부의 기재는 되죠. 근데 대학에 제공하는 건 하나만. 이건 별 의미가 없고 진로도 이제 의미가 없고 동아리도 자율 동아리를 2, 3학년은 학년당 한 개 설명하는데 꼴랑 30자밖에 못해요. 근데 1학년부터는 자율 동아리 안 넣어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글자 수가 다 줄었고 봉사도 기재를 안 하죠.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별 의미는 없고 모든 교과, 모든 학생에 대해서 교과 세특을 입력해 줘야 돼요. 모든 학생들한테 세특을 적어주라. 옛날에는 내신 성적이 한 3등급 정도 넘어가면 세특 안 적어주고 그런 데 많았거든요. 다 적어주라. 행동특성의 종합의견도 글자 수가 줄었을 거예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걸 한 2개로 치면 총 10개. 1, 2, 3, 4, 5, 6, 7, 8, 9. 여기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뭘까요? 빨간색. 대학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에서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세특,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3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 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한다. 상시 관찰 평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학교 교육 계획.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 활동의 이수 상황을 기재한다. 알았죠?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거면 못 적습니다.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인데 미리 계획된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것만 적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적을 수 없어요. 기재 불가. 행동 특성의 종합 의견 여기도 못 적고 행특에도 못 적고 하여튼 학생부 어디에도 이런 건 적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안 되는 게 교회 대회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 허락받은 생각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 인증시험, 모의고사 점수 안 됩니다. 논문 안 됩니다. 논문 하니까 뭐 생각나죠? 그 다음에 책을 출판했다? 안 됩니다.
지식적 사건 이건 안 됩니다. 어학연수 봉사활동 안 되고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이런 거 암시하는 내용 안 되고 장학금 관련 안 되고 구체적인 대학명 이런 걸 다 적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강사명은요. 학교에서 뭔가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 강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율활동 시간에 무슨 대학에 무슨 교수님이 와가지고 뭐 했다. 안 됩니다. 강사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교내대회도 몇 등 했다 하는 수상 실적만 적지 참여했다는 사실 그리고 성적 수상 실적 즉 교과 세특에 수학 경시대회를 했는데 이 아이가 거기 나가가지고 만약에 뭐 3등을 했다 이게 수학이니까 수학 세특에 그 준비하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그런 거를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증 그것도 안 되고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도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한다. 허위를 기재한다. 이거 안 됩니다. 특히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그럼 다 걸립니다. 근데 조금은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교육부에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 기재는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를 한대요. 그 다음에 학부모 등 수정 관련 부당 요구 바꿔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유의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적어주시냐 하는 건데 출발사항은 당연히 담임 선생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율활동, 진로활동은 담임 선생님, 동아리 활동은 해당 동아리 담당 선생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 선생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급 담임 선생님. 자, 세특이 과목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개인별로 적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누가?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독서, 교과 담당 선생님도 되고 학급 담임 선생님도 되는데 독서는 별로 이제 대학교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학급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제일 영향이 많은 중요한 분이 누구죠?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선생님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인정해야 된다.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뭐요?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단서가 있죠. 첫 번째,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되고 교사 지도하에 작성한. 그럼 이게 뭐냐? 요겁니다. 아까 요 자료 있죠? 이 자료가 요 5가지.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판정한다.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업 산출물, 소감문, 또 구강.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해요. 수행평가를 하면서 애들한테 과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행평가 결과물을 아이가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그걸 참고해서 적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사 지도하에. 자, 우선 오늘 어머니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요 5가지예요. 5개. 아이들이 적어서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요 5개는 가능하다니까요. 동료 평가서는 같이 팀을 짜서 팀으로 무슨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팀원 다른 친구들을 평가합니다. 자기 평가서는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평가서라고 하면
자기 평가서라기보다는 보고서라고 보십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를 해서 보고를 내는 거예요. 보고서를 쓰는 거죠. 즉 학교 선생님이 양식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줄 수 있어요. 이 활동을 했을 때 본인이 느낀 점과 뭐 그런 거를 적어서 제출해라. 그게 자기 평가서예요.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동이죠, 자동. 소독수예요. 자동 소독수. 5개 하세요. 이 5개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선생님이 이걸 다 주실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요, 정규 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에 한하여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정규 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그죠? 원래 학교의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사교육의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 자율탐구 활동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 근데 만약에 학교 교육 계획을 보고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언제 무슨 행사를 한다 그걸 보고 뭔가 주제를 선정해서 탐구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근데 그걸 부모님께 조언을 구했다. 아니면 학원 선생님한테 뭐 물어봤다. 상관이 있나요? 아니, 학생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하는 건데 이거를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막 써주고 이런 거는 그거는 범법행위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제를 선정하는데 조금 도움을 줬는데 이거로 하면 되겠다 해갖고 본인이 막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관계없죠? 관계없어요. 창의시험활동 사항 중에 자율탐구 학생활동 산출문, 소논문 이런 거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히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자율탐구 활동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항에. 교과서 특위입니다. 교과서 특위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소논문 작성이 가고 좀 전에 소논문은 실적은 기재할 수 없다 해놨잖아요. 이거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련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교과서 특이에요. 모든 과목이 그런 게 아니라 수학과제 탐구, 사용자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뒤에 탐구 또는 연구란 말이 붙어 있는 과목이 있어요. 이런 과목에서는 소논문 작성이 가능합니다. 요것만. 근데 소논문 실적을 제외하고는 세특에 적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과목들. 조금 헷갈리죠? 네. 그 다음에 교과서 특위에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공인의학시험, 교과, 비교과 관련 교외 대회, 교외, 그다음 인증시험, 모의고사, 논문, 학관 이것도 안 됩니다. K무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잘 써먹었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 만약에 과학 시간에 뭘 배웠는데 그거보다 좀 더 심화된 걸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K무크에 들어가면 대학 교수님들 강의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듣게 했어요. 아예 닫아요. 그 다음에 소논문 안 되고 탐구 보고서 등으로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안 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기재 요령입니다. 요거는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 담임 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는 거죠. 근데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학생에 대한 기록을 자꾸 남겨놨다가 그거에 입각해서 단점도 입력을 한다. 근데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이거 행동 특성의 종합 의견이 학생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야말로 종합평가인데 여기에 단점을 적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그 자기 아이 학교 뭐 이런 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자기 아이가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학생부 이제 또 떼보니까 행특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고집이 있고 뭐 그런 성격의 학생이다. 근데 단점을 적어놨으니까 단점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적어줘야 되니까 선생님 좀 미안했는지 뒤에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성격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할 때 일을 똑부러지게 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쁘셨겠죠. 걱정을 무슨 하시는 거예요. 걱정을.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만약에 평가를 하셨다 치고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랬냐면 지금 2학년 학생이거든요. 3학년 때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이미지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시라. 3학년 세특에 조금 이기적인 성격이었는데 조금 바뀐 내용을 적어주시면 상관없다. 그렇잖아요. 아니 조금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안 좋은 뜻일 수 있지만 안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100%.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나 학생이 느끼기에 이건 조금 이상하다, 단점이다 라고 느끼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 보완하기 위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담임선생님한테 어필을 해서 문구를 넣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문구가 있다고 뭐 꼬불레를 안 뽑고 할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자율활동에 속하는 거잖아요. 자동, 공진 등에 속하는 거니까. 근데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에 따라 실시한 겁니다. 자기 혼자 가서 한 거 말고 이때는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하다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기재가 가능하다.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내가 열심히 해서 선생님께 이거 좀 줘주세요 하면 적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그 학생을 총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조금 뭐 봉사 또는 배려, 나눔, 협력 이런 쪽에는 어필할 수 있는 의도치가 있는 거죠. 학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 이게 요건 별 필요가 없고요. 창체, 자율활동 500자, 특기사,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 700자, 봉사 250자. 교과 세특은요. 일반 과목은 과목별 500자, 국어 500자, 수학 500자 이렇게. 체육, 예술 요거도 과목별 500자. 그 다음에 개인별 세특, 과목 말고 개인별 세특도 500자. 이건 누가 적어주신다고요? 담임 선생님. 독서는 공통 500자, 과목별 250자. 행특은 500자. 그런데
이 좀 조심할 게 있어. 교육부에서 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쭉 해놨는데 첫 번째 이거는 뭐 기준이냐 하면 이 한 학기가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1년. 그러니까 만약에 500자 일반 과목 수학이다. 지금 고1 애들은 수학 듣고 있잖아요. 수학은 1학기도 듣고 2학기도 듣죠. 그러면 1, 2학기 다 합쳐서 500자예요. 그리고 그거를 학년 말에 한꺼번에 수학이라고 해서 500자로 적어도 되고 쪼개가지고 1학기라고 가로치고 1학기에 적어주고 2학기에 적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학년 기준이라는 거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조그만하게 최대 글자 수기는 학년 기준이 학년 단위 해놓고 교육정보 시스템에서 입력 글자의 단위는 바이트래요. 뭐지? 한글 한자가 3바이트, 영문 숫자는 1바이트, 엔터키는 2바이트래요. 무슨 소리죠? 이거를 아이들이 작성을 할 때 네이버 글자 수 세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망합니다. 안 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한자가 3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이 300자라고 하는 거는 100바이트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한글 한자가 아니다. 한글 한자 3바이트니까 이게 900바이트라는 거죠. 한글자가 3바이트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이거 그때마다 바이트 단위를 어떻게 바꾸죠?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적어서 제가 PPT에는 안 담아놨어요. 인터넷 창에 스쿨로직이라고 치세요. 한글로 스쿨로직. 스쿨로직에 들어가시면 학생부의 각 항목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작성을 해가지고 딱 엔터키 치면 글자 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몇 바이트라고 딱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글자 수가 초과된 건지 아닌지 판단해주고 더 좋은 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의적이다, 토론했다, 발표를 했다. 요런데 그런 글귀에는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파란색 표시가 돼요.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빨갛게 뜹니다. 네. 상당히 쓸모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클릭해가지고 자율활동에 무슨 활동이다 해가지고 쭉 쳐서 타이핑 쳐서 딱 올리면 근데 그게 또 장점은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요. 내가 회원가입해서 그걸 쭉 관리를 하면 계속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 수도 맞춰주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생부 기재사항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여기까지 PPT를 만들고 제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9시 10분인가. 저희 집이 서창입니다. 서창. 그래서 눈금만 떼고 부랴부랴 뛰어갔어요. 어차피 학생부 어떻게 만들고 할 거냐는 조금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게 조금 좋으니까. 자, 첫 번째 질문. 수업 잘 들으셨나 한번 체크해 보죠.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거는 세특이랑 관련해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거는 뭐였죠? 네? 아까 5글자 뭐였죠? 자동소득수. 근데 자동소득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할 때 담당 교사의
관찰이죠. 이게 1번이에요. 담당 선생님이 관찰하시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는 게 제일 1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동소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금 퇴임하셨지만 그 학생고등학교 그 부장선생님 하시는 분 한번 뵐 일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 처남이 학생고등학교 후배예요. 제 후배인데 나이 차가 좀 많이 나요.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제 처남 담임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제 처남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한 대여섯 명 같이 오래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선생님하고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다들 이제 안부를 전화 주고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관심 있는 제자들을 10년, 20년 지나도 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공부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학생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손쉬운 게 뭘까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공부 자신이 없으면 사고를 쳐도 돼요. 이 교장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기억하는 거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여섯 명 중에 공부를 좀 하는 애도 있었는데 농땡이가 있었던 거예요. 농땡이. 저기 지금도 학생고등학교 가면 지금 사람이 없다. 남고 저 신정고하고 그 벽 쪽에 옛날에는 조그마한 야외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노는 애들을 동편이라고 했어요. 동쪽 화장실 파라. 선생님 동편 아나? 동편 출신이야? 근데 사고 치는 학생이라도 이 친구가 나중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지금 잘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살고 있더군요. 어쨌든 사고 치든지 공부 열심히 하든지 선생님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건 다 알겠는데 현실을 생각하면요. 선생님하고 친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참 좋으신 분이고 한데 잘 안 적어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즉 현실은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꾸 선생님께 가가지고 뭐 질문도 하고 못하고 그런다고 문산을 하면 그건 아니에요. 요령이 있게 해야 돼요. 그 요령이 뭐냐? 맨 첫 번째 꼭 명심해야 될 게 선생님께 뜬금없이 뭔가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학기 말에 선생님도 답답하시니까 야 설티게 뭐 적을 게 있으면 가져와라 했는데 멋지게 적어갔어요. 첫 내밀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건 지가 안 한 것 같아. 그럼 적어주실까요? 안 적어줘. 얼마 전에 또 모 고등학교 지금 2학년 학생이죠. 세특 겪는데 이제 막 자기 나름대로 적어서 제출했는데 수학이었는데 빠꾸 먹었어요. 기재가 안 됐어요. 왜? 이 친구는 학교에서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2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하고 접목시켜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선생님 왈, 야 이건 선행이잖아. 안 돼. 같은. 이 친구가 뭘 잘못했을까요? 소통을 안 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고집이 있으신 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적어줘도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뜬금없이 적은 게 아니고 약간 관련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조금 고지식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선생님 이거 내가 요런 걸 해보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아니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야 이거는 선생이니까 좀 다른 거 해봐. 했으면 방향을 틀었겠죠. 방향을 틀어서 딴 걸 했으면 적혔겠죠. 근데 아예 안 적힌 거예요. 선생님한테 뜬금없이 그러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되고 그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에서 자기가 뭔가 탐구하고 싶은 거, 호기심이 가는 거를 계속 찾아야 돼요. 모든 수업 시간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세가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뭔가 심화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성취 기준이 돼야 돼요. 성취 기준이 뭐냐면 교육과정의 모든 과목의 모든 단원마다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원을 배워서 요런 수준까지 이루는 게 목표다. 교육의 목표. 그럼 그거는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즉 이런 거죠. 선생님 수업을 하세요. 잘 듣고 있다가 야 이것 좀 더 심화하면 좋겠는데 라고 판단이 가면 성취 기준하고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를 배우면 요까지 알아야 된다 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제일 좋은 건 그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수업 듣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요거를 조금 더 깊이 파고 싶은데 팔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대부분은 기특하겠죠. 물론 그 중에는 귀찮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귀찮아하든 아니면 기특해서 도움을 주시든 관계없어요. 왜?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렸잖아요.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제일 좋고 안 도와주시면 혼자 파요. 혼자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자기가 막 찾고 공부하고 한 거를 꽁꽁 숨기면 안 돼요. 가능하면 수시로 선생님께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거 맞아요? 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선생님이 안 해주시면 자기가 그거 활동을 그 공부를 한 활동을 일지처럼 적어요. 계속 적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학기 말에 그걸 보여드리면 선생님 입장에서 외부에서 뭐 이상한 거 막 그런 거 해온 게 아니고 학교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인데 자기가 더 관심이 가서 공부를 했고 그걸 갖다가 또 자기가 막 공부해서 결과물을 만들었고 그러면 안 적어주시겠어요? 적어주시죠. 뜬금없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선생님한테 미리 알려놓고 그거를 자기가 활동하고 제출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년간 계속 애들을 대상으로도 학생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회도 하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한 8시간 잡아가지고 애들 모의 올라가는 애들 붙잡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수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이걸 아이한테 맡겨두면 안 된다. 아이한테 맡겨두면 안 된다. 선생님이 코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아이랑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만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쭉 자기 학교 생활 저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랑 만나서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뭘 했는지를 기록을 지금 남겨놓을 거예요. 그럼 그걸 저희가 보고 배운 내용 중에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거리를 아이랑 상의해서 던져주는 거죠. 야 이거 조금 이렇게 네가 쪽에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확장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책을 보고 뭐 어떻게 하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렴. 그럼 아이가 길을 잡아서 하겠죠. 그리고 자꾸 다 따라 해야 돼요. 기록을 남기라.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뭐 있고 과정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적어서 그 기록물을 남기면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정리를 쫙 해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께 제출을 할 때 요약식으로 적어서 내는 애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그걸 가지고 이 학생을 위해서 진짜 멋지게 문장을 만들어주고 안 하세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걸 문장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봐요. 낯간지럽지만 지 학생부를 지가 써야 돼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그 문구를 작성할 때도 최종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1년 내내 관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물론 혼자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그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저희가 하지 않는 거는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학기 말 세특 쓸 때 12월, 1월달인 것 같은데 연락이 왔는데 학생부 세특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상담할 수 있냐. 그래서 만났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이거 아이가 다 한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소설인 거죠, 소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지도 않은 활동을 그냥 막 번지를 적어가지고 이거 좀 문구 좀 잘 만들어갖고 이러면 안 돼요. 좀 거절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거를 만들어드리고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고 그걸 마무리 지어주고 하는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무성성하고 또 교육도 너무 변화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가 안 잡히고 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좀 좋게 생각하자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교를 어디 가느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입시공학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가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을 그냥 받아먹고 문제 풀고 외우고 이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이거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다 해서 연구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부잖아요, 사실은. 그걸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한번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들지만 아이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고 해서 그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로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그걸 꾸준히 하면 장래의 아이들은 뭘 해도 잘 할 거예요. 아이들 많이 힘들어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어머니들께서도 조금은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 아이들한테 뭔가 아이들하고 대화도 되고.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애들 상황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심지어는 어머니들이 애를 학교 또 보내놓고 지금 학교에서는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겠지. 그려지세요? 잘 안 그려질 거예요. 달라요. 옛날하고 이게 단점이에요. 똑같은 입시를 치르는 상황이면 애들이 힘들어하면 엄마가
조언을 할 수 있죠. 힘들지. 나도 그랬단다. 근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해볼래? 조언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머니들도 조금은 알고 계시고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 즐겁게 하고 또 공부도 혼자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또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